아, 가나 달아 네. 와봐 사 아자 자카 다파 하 그거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5번째 녹음이고요. 올빼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이가 또 왔습니다. 소개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가 또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아요. 성화가 있었죠. 좀 있었나요? 조회수가 2배 이상? 3배? 많게는 3배. 네, 그리고 시의성이 없는 영화인데. 그쵸. 그 영화가. 사실 좀, 한 2년 정도 영화가 이제 지난 그렇지, 영화라서. 근데 전 시의성이 없는 영화를 했을 때는 사실은, 조회수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럴 수밖에 시의성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왔어요. 우리 둘의 호흡이 워낙 또 지금, 10년 넘게. 그쵸. 올해 저희가 또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그게 나름 즐겁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형님도 또 이제, 우리 빌바오 님도 또 같이 해서 더 이렇게 흥이 나게 녹음을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혼자 하실 때보다는 조금 같이 할 때. 나 그렇게 아무래도 진지한 사람 아닌데. 예, 그쵸. 혼자 하다 보면은. 혼자 하다 보면, 예, 그쵸.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좀 같이 하면서 좀 방송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더 청취자 친화적인 방송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전에는 좀 딱딱하고 시청자 친화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혼자 했을 때 그 느낌이 있고 또 같이 했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는 방송 약간 좀 깔고 왜 부드럽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바오입니다. 이런 호흡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빌바오님 성향에도 안 맞죠, 사실. 안 맞지, 그런 성격 자체가 아니시기도 하고, 조금 와일드하면서도 소프트한 걸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속삭이는 목소리는 저는 여자친구들을 위해 남겨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부드러운 커피에 휘핑크림을 올리는 스타일보다는 바게트에 생크림 발라먹는 그런 방송이라서. 바게트에 생크림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좀 뻑뻑하니까. 순댓국에 소주 같은 방송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런 감성이 나쁘지 않죠. 그래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그만하고 이제 영화 얘기 해보죠. 오늘은 근황 토크는 안 나누나요 따로? 근황이 없긴 한데. 해야지. 필요하면 또 해드려. 근데 근황이란 게 사실 없어요. 없고 그냥 지난번 방송을 이제 거의 한 달여 전에 녹음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크게 다이나믹한 이벤트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 예. 재밌게 좀 살아.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이거 나이 먹어도 재밌게 살고 싶어도 나의 어떤 체력과 예, 호르몬이 맞아요. 도와주지 않아서 익사이팅함을 즐기지 못합니다. 점점 그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들끓는 듯한 감정 그거 다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몸이 이제 막 뿜어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 근데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뭔가 노는 습관으로 그걸 좀 이겨내야 되는데 호르몬 대신 어떤 관성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관성 만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 제일 젊은 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루라도 더 어떤 도가니의 힘이 들어갈 때. 네네. 물론 저희가 도가니 힘을 걱정할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루하루를 좀 재미있게 사는 게 좋죠. 이 녹음을 되게 기대하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녹음은 이제 좀 잔잔한 일상에 조금 이제 돌멩이 던졌습니다. 돌멩이 하나 던지는 살짝 조그마한 파장 같은 느낌이 돌멩이 있어서.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조약돌? 그밖에 안 돼? 이제 점차 돌멩이의 크기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조회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한다면 이제 운석만큼의 임팩트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지구가 망하잖아. 망하나요? 지구가 일단 있어야지. 이제 팟캐스트 생태계를 한번 뒤집어 놓는다. 그 정도? 그런 느낌. 그렇게. 그래. 고맙습니다. 예. 영화 얘기로 갈까요? 그래. 많이 이렇게 그래요. 지난번보다 아무래도 한 번 나왔던 사람이라 그래.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진행로를 너가 해도 돼요. 아니 그런 것도 좋아해.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호스트가 계시기 때문에. 뛰어날뛰는 게 저 재밌죠. 그런가요? 일단 영화 이제 얘기하죠. 영화로 들어가죠. 은근히 근황 이런 거 좋아하네. 어쨌든 알았어요. 다음에 또 참고할게요. 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네.
올빼미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 배우 누가 나오죠? 배우는 이제 우리 유해진 배우, 또 유준열 배우, 또 충무로에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으로 성공을 하신 두 분이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랑 데뷔를 한 그런 그렇죠. 작품이죠. 이 두 분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른바 미남이 아니지만 네네. 주연을 하는 그렇죠. 그만큼 포스가 있는 이 두 분인데 그렇죠. 뭐 택시 운전사에서 만났죠. 근데 네. 거기서는 뭐 주연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도 뭐 거기서 나름의 또 네,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는 두 분 다 주연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영화가 조금 어떠셨나요? 저는 안 봐가지고. 너무 이제 보정이 심하게 돼 있다. 너무 활극이다. 아무리 그래도 20세기인데 그런 어떤 검을 막 이렇게 관우 조자룡 환창단듯이 그러니까 역사 영화 치고 너무 좀 판타지로 갔다. 네, 그리고 그 유준열 배우가 죽지 않는 어떤 그 체력, 그다음에 그런 어떤 러닝 능력 이런 게 거기서 너무 이제 그 두 분의 신체 능력에 대한 과정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몰입이 어려웠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우셨. 두 작품이 시대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해진, 유준열 두 분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국사책을 찍고 나온 비주얼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초의 상이다. 그렇죠. 항상 국사교과서 그 어느 한 켠에 있는 그 사진을 뚫고 나오신 배우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관객들이 현실감을 느끼고 이 역사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스팅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주목할 만한 게 또 이번에 유해진 배우가 또 왕으로 나왔잖아요. 특이하게. 처음으로 왕으로 나왔죠. 아마 뭐 사극에 안 나온 건 아닌데, 많이 나오셨죠. 예, 뭐 왕의 남자에도 나왔고 해적에서도 뭐 나왔는데 왕 역할은 처음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건 상당히 또 새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유해진 배우를 관성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왕으로 캐스팅을 했다길래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고편을 딱 처음 보고 확실히 감독이 그 유해진 배우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게 느껴졌습니다. 유해진이 왕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영화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맞습니다. 네네.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약간 뒤에서 얘기를 하고 예. 유진열 배우도 사극에서 주연을 했어요. 이건 또 처음이죠? 사실 외계인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간 판타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예. 사실 나 외계인 안 봤어. 저도 안 봤는데. 외계인 얘기는 좀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근데 본 척해. 근데 이제 거기 나왔으니까 사극이라고 하시길래. 그거 사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퓨전 사극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유진열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또 목소리? 목소리가 중요해. 맞아요. 예. 좀 뭐라 그럴까? 막 엄청 발성이 깨끗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꼭 옆에 있는 사람 같은 발성? 그래요? 약간 호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런 그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또 주연을 근데 하시더라고요. 뭔지는 알 것 같아. 뭔가 좀 가까이 확 들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도 딱 포인트로 잡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거든. 그렇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연기하는 분들 특유의 그 리듬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생활 말투와 연기 말투가 약간 섞인. 약간 박정민 배우 두 사람의 연기가 비슷한 결이 또 있죠. 그 두 분만의 리듬감이 또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 빌바오님은 어떠신지? 저는 목소리가 제일 매력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사실 비주얼이 뛰어나다고 물론 팬분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뭐 아름답게 보실 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주연을 맡았던 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역할을 맡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전 같이. 그렇죠. 딱 보면은 그냥 평범하고 뭐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내공이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캐릭터를 하기에는 유준열 배우가 아주 대단한 적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주얼 배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없어도 이야기의 힘으로, 연기의 힘으로 충분히 몰입감을 주기 좋았다. 그렇죠. 모든 배우분들이 막 특출난 느낌은 아니지만 그 역할에 맞는 얼굴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게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구분지을 필요가 없는 게 또 역할에 맞는 비주얼이 있잖아요. 네, 맞아. 그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비단 뭐 두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조역 분들도
충분히 그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거나 조금 변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관객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 캐릭터 맞아요. 세팅을 해놓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감독은 어떤 분이죠? 감독은 이제 안태진 감독님이라고 왕의 남자 조감독님 출신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데뷔 왕의 남자 때 조감독으로 하셨는데 입봉을 지금 하셨다. 예, 16년이 걸린 건데 이때 30대 초중반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지금 한 50대 초반 근데 정도이신 것 영화판에서는 뭐 흔한 일이죠. 그만큼 그쵸.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대단한 그러니까요. 데뷔작을 만드셨다고 예, 생각을 할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예. 일단 작품이 하나니까 예. 다음 작품도 기대를 해보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이준익 감독의 조감독이었다고 하면 네네. 그 옆에서 많은 걸 배웠지 않았을까. 확실히 또 이준희 감독님이 또 사극에서도 또 확실한 컬러를 보여주시는 연출자셔서 이준익 감독의 사극은 무조건 봐야 될 그렇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최근 뭐 이렇게 왕의 남자뿐만 아니라 최근작인 뭐 박열이나 동주, 박규열은 예. 규열도 있었고 또 자산어보까지. 그렇죠. 나 동기보감이라고 할 뻔했어. 아,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좋은 작품이 그럼. 나오지 않았나. 좋은 조언 예.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영화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영화 배경은 남한산성 영화와 연결이 되죠. 예, 삼전도의 굴욕 8년 후에 소현세자가 청해 볼모로 잡혔다가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야기의 끝은 소현세자가 죽고 4년 뒤에 인조가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스포 아닌가요? 인조 죽은 거는 스포 아니지. 그냥 이런 어떤 딴지 너무 클리셰야. 너무 뻔한 클리셰잖아.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장난스럽게. 이제 대중들의 눈높이를 스스로 너가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평가한다기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이런 또 약간 유쾌한 딴지. 핑계대지 마시고 예. 클리셰인 걸 인정합시다. 클리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역설을 스포라고 얘기하는 사람 맞습니다. 너무 많아. 그리고 이런 밈이 식상하죠 이제. 식상하게 예. 그만해야지. 나 보려고 했는데 스포 당했다 이런 거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그만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제가. 그럼. 예. 우리가 말하면 근절됩니까? 예, 종결을 한번 지어보자. 우리 앞에서 그거 하면 일단 뒤통수 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댓글을 보면 바로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아니면 점. 바로 악플 다는 걸로. 예. 그런 댓글 보면 네네. 노잼 크크 이렇게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예. 일단은 간단하게 평을 먼저 해볼게요. 네네네. 저는 어떻게 봤냐면 K사극이라는 장점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러니를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네요. K사극이라고 하면 요새 이제 우리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네. K사극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 특히나 뭐 킹덤처럼 어떤 조선 왕실의 어떤 의복, 선비들의 뭐 한복에 대한 우아함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옥이나 뭐 궁궐에 대한 어떤 미적인 표현들, 자연과 건물이 어울리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못 찾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이고 중국에서도 못 찾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은 잘 표현이 됐다. 역시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적인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서 아이러니를 잘 활용해서 생각해 볼 점이 많았다는 것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았던 점은 또 뒤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영화적 허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인공의 능력치가 너무 이제 높게 설정이 돼서 뭔가 주인공 혼자 시공간의 한계에 적용받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저게 가능해? 싶은 것도 왜 가능했는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좀 잘 안 되고 그냥 그 궁궐 안을 이렇게 뭔가 원하는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대에 등장하는 느낌이어서 그거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뭐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인물들의 전사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라마적인 아쉬움이 또 제가 봤을 땐 좀 잘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스피디한 전개를 위해서 왜냐하면 또 플래시백에 대한 혐오 감정이 요새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그냥 리얼타임으로 쭉 가지 왜 계속 이렇게 플래시백 하는 거 요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주요 인물인 천경수와 인조에 대한 전사가 좀 부족했어요. 네. 저도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런 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천경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신체적인 능력이 되게 높게 나오는데 잘 도망다니니까. 네네. 근데 그게 사실 그
그 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체력을 단련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이면 뭐 러닝머신이 있고 뭐 사이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야지 뭐 어떤 체력 단련이 되고 할 텐데 시야에 한계가 있는데 체력이 좋은 걸로 나와서 그러면은 밤에 안 보일 때 뭐 석깅을 뛰지 않았을까요? 아침조 네. 저녁 뛸깅 해가지고 네. 그래요. 밤에 조금 이렇게 단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쉽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보여진 것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었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소시민적으로 생존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가 예. 나중에 뭔가 좀 용기와 결단을 가진 인물로 딱 바뀌는데 그 바뀌려면은 그 전에도 뭔가 좀 그런 성격이 원래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죽이고 살았다라는 설정이 저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없던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인조에 대한 전사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인조가 왜 저런 감정을 갖고 있었을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근데 모두가 한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인조가 왜 저런 흔한 왕처럼 행동하지 않고 저렇게 했는지 저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다음에 유해진의 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해진의 왕 연기를 어떻게 하지 이거에 사실 많은 맞아요. 그 개봉 전부터 관심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험이 무너진 왕이잖아요, 인조가. 그렇죠. 근데 그런 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카리스마, 위험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 사람 어떤 찌질한 불안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예. 그런 왕을 연기하기에는 유해진만큼 맞는 배우가 없었다. 저는 약간 그 캐릭터도 보이더라고요. 부당거래에서의 유해진. 그 사장? 네. 거기에서의 그 약간 찌질하고 독촉하는 그 느낌을 있죠. 왕의 어떤 권위와 맞물려서 새롭게 또 한번 가공을 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기를 한 건데 처음에 그 영화에서 유해진이 등장했을 때 찌질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근데 관객들이 유해진을 여태까지 보면 반사적으로 했던 웃음들이 나와서 초반에 유해진이 그 어떤 표독한 연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약간 개그 연기로 오해해서 웃는 관객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분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유해진 배우에 대한 그 기존의 기대치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프레임이 분명히 있더라. 실제로 이제 어떤 후기 중에서는 당연히 코믹 사극인 줄 알고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해진에게 연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코믹이라는 게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거는 저는 유해진 배우의 팬으로서는 좀 아쉽다. 그렇죠. 웃기는 연기도 잘하는 거지. 웃기는 그렇죠. 연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친근한 얼굴, 나 뭐 예능에서의 어떤 활약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배우로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해진을 써도 될까 여기에? 한 번 정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유해진을 믿지만 관객들이 유해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한번 고려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뭐랄까 아쉽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유해진의 연기가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좀 알려지는 쓰면 좋겠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를 깨고 캐스팅을 해서 결국에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좀 대단한 이 영화의, 의의가 있는 또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게. 자, 이분이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굉장히 좀 괜찮게 봤고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그냥 영화를 딱 보고 판단했을 때는 좀 좋은 방향으로 타협이 됐다. 이게 이제 대중 영화를 만들 때 아무래도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메시지는 넣고 싶은데 상업성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약간 그 오락적 요소와 그 이야기의 요소를 엉뚱하게 짬뽕을 해서 약간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작품들이 꽤 많고 사극은 또 유달리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극이 계속 팩션으로 가서 재미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번 작품은 물론 팩션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좀 역사적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한두 가지의 메시지 정도는 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오락적 요소와 메시지를 조금 잘 잡은 방향으로 각색이 되지 않았나. 근데 또 감독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딱히 메시지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냥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가볍게 보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한두 가지 정도 뭐가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구나. 예, 원래 연출 의도가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약간 또 히어로물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주인공의 능력이 많이 부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수라는 인물이 어찌됐든 가공의 인물이니까 경수라는 인물만 놓고 보면 어떤 천경수라는 히어로의 첫 번째 시리즈물. 이 편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던 천경수 자기가 갖고 있는 침수를 바탕으로 왕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리저리 휙휙 휘젓는 영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의 침술로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은밀함이 그 주요 능력이 되는 히어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침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떤 은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혈자리를 본인만 눈에 보이고 그렇게 찍을 수 있다. 네. 거고. 네네. 그리고 본인만 밤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면에서. 예. 그런 점에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해 할 만한 설정을 해외 히어로물의 어떤 플롯과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사극화시킨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엔딩 장면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 빌런을 처치하고 뭔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뭔가 아이엠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랄까?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까지 간다고? 예. 근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영화의 확장성이 더 물론 이제 어떤 메시지 측면이나 드라마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엔딩이긴 한데 그래요. 대중 영화로서는 조금 더 확장성이 넓어진 느낌이 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사극을. 네, 좋은 해석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캐릭터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인조랑 경수 말고도. 그런데도 캐릭터 배합이 전체적으로 좀 균형감 있게 잘 살았다. 그러니까 주요 캐릭터들, 그러니까 뭐 소용조 씨나 강빈박 씨까지 버리는 캐릭터가 없이 적당히 한두 장면 정도는 이 캐릭터가 관객들에게 각인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잘 살려서 좀 저 캐릭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연들은 상당히 클리셰에 잘 기대서 한 장면만 보다 저 사람은 저런 캐릭터겠구나 예측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게 맞고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의문이 들지 않게 정확하게 밸런스를 잡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분들을 다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영익 맡았던 최무성 배우도 연기를 잘하시고 그렇죠. 그 최대감의 조성아 배우도 연기를 잘하고 하니까 이 무게감을 딱 갖추면서 캐릭터를 잡아가니까 훨씬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이 주인공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초반에 사용을 했다는 게 저는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관객들에게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왕실에 들어가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약간 이 류준열을 어떤 하나의 렌즈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류준열을 이렇게 도구로 이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류준열이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류준열 앞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캐릭터를 분석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경수의 활극으로 딱 진입을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감을 조금 뒤로 뺐다가 그러니까 궁궐 안에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캐릭터, 설명하는 캐릭터로 그렇죠. 잡았고, 근데 후반에는 이제 경수의 시야가 활용이 되고 이제 넘어가면서 오히려 경수의 그대서야 빛이 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객들한테 과연 본다는 게 뭘까? 어떤 걸 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한 번 더 경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수도 처음에는 이제 못 본 척 하다가 그냥 봤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보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관객들이 경수의 심리에 좀 따라가게끔 그런 몰입감이 단순히 리얼타임 설정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그 생동감을 부여해서 볼만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는 것과 보지 않는다. 이거 지금 보이는 상황인가 안 보이는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객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렇죠. 것도 재미요소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그 빌바오님이랑 좀 생각이 비슷한 게 이 인조의 이야기나 뭐 소연의 이야기 또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거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비중이 너무 낮았어. 예,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조도 협잡만 하는 왕으로만 그러니까, 물론 좀 나쁜 왕으로 보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너무 이제 그 소현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단편적인 모습밖에 그려질 수 없었다는 거는 좀 아쉽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줬으면 이 유해진과 류준열을 같이 볼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아무래도 뭐 러닝타임의 압박도 있고 이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유해진의 캐릭터가 물론 유해진 배우가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살았지만 조금 더 생동감을 있게 투톱 체제로 갈 수 있었다면 더 나은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에 대한 연민까지 좀 가주면은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빌런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흑화된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예. 알게 될 때 뭔가 울림이 더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워야 되는 사람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네네. 근데 그거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냥 빌런으로서 저런 사람이고 저런 나쁜 놈이고 저런 역할을 했다까지는 설명이 잘 됐는데 네네. 왜 흑화되는지까지 설명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더 오히려 경수의 활극이 시작되고 인조의 캐릭터가 더 이렇게 옹졸해져 보이는 느낌. 맞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냥 인조는 너무 딱 그냥 제거해야 될 빌런으로만 그렇죠. 남고 이야기 안에서 역할이 그 정도로 제한이 되니까 그건 좀 아쉬웠죠. 네네. 저도 그게 아쉬웠습니다. 자, 평가 이렇게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죠.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진짜 본격이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진짜. 네. 이거 클리셰구나 이것도.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클리셰에 중독돼 있어. 그래 가볼게요. 자, 저는 첫 번째로 K 사극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K 사극이 궁궐이라는 게 상당히 잘 쓰였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K 사극적인 요소 중에. 그러니까 궁궐이라는 게 우리나라 궁궐이 방이 확실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냥 얇은 창호지와 그 문으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왕이라는 존재가 독자적으로 뭔가 비밀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기보다는 누군가 항상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누군가가 어디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려하는 왕의 모습들이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유럽이었다 배경이 그런 데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완벽하게 벽으로 방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건축적인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선 왕실의 구조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정치적인 구조가 어떻게 보면 왕이 독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한옥의 구조에서 궁궐의 구조에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왕이 중상모략을 하니까 그 한옥의 구조가 더 이제 위태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중상모략을 하려고 해도 리스크가 큰 거죠. 그렇죠. 누가 엿들을까 늘 두려워하고 그리고 한국식 정원의 아름다움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식 정원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일본식 정원은 연못이나 나무를 심는 거나 이런 식물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원하는 위치에 딱딱 심어 놓은 것처럼 그림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한국식 정원은 뭔가 자연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건물과 어울리게 만들어 놓는 게 특히 궁궐에 많은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집어넣으면서 궁궐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공간에 대한 몰입감을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새 나오는 어떤 K 사극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외국 관객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작품도 역시 이렇게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식에 있어서도 뭔가 그 선비들이 모여서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막 왕 앞에서 항의의 의미로 갓을 한 번에 딱 벗는 모습이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갓의 아름다움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죠. 조금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근데 한복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아름답다는 게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의 전통 복식이지만 현대적으로 봐도 아름다운 어떤 조선의 의복
어떤 궁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대 관계까지도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K 사극으로서는 상당히 장점이다. 그렇죠. 그런 게. 그걸 좀 저는 얘기하고 싶었고요. 네네. 네, 편집 중인 빌바오입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영화를 해석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말을 했던 것 같네요.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 설명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영화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좀 알아야지 얘기가 잘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흔히 왕이라는 이미지에 안 맞는 게 조선의 왕들이다라는 걸 좀. 그게 조선에는 권력 견제 구조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울 때, 종도전이 국가를 설계할 때 왕은 필요하지만 왕의 독단은 길게 봤을 때 비효율적일 수 있다. 왕이 암군이 나올 수도 있고 명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뭐 평범한 군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군주의 능력이 업다운이 있으니까 그거를 견제해서 신하들이 잘 보필하면 근데 군주의 능력이라는 게 업다운에 의해서 나라가 휘청거리지 않게 우리가 컨트롤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선에는 뭐 의정부서사제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삼정승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삼정승이 재가가 없으면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기관을 통해서 그걸 또 비판을 마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네네. 또 상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궁 바깥에서도 선비들의 어떤 피드백을 계속 받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정책을 확 진행하게 시키다기보다는 항상 많은 의견을 받고 견제를 계속 받으면서 나름의 절차를 두고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지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좀 있었다. 이런 거를 조선시대에서 있었다는 게 영화에서 좀 표현이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결국엔 성리학적인 명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명분 네네. 때문에 각자 그러니까 왕보다 신하보다 더 위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분 아래 모두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표현이 됐지만 왕이지만 왕 맘대로 못하는 왕이지만 왕이지 못하는 왕에 대해서 표현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신하도 성리학 앞에서는 제자고 그렇죠. 중국 앞에서는 또 신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너 신하들도 왕 너 명나라 버릴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성리학에 어긋나는데 그렇죠. 이래도 돼? 라고 계속 왕을 견제할 수 있고 그렇죠. 왕도 신하를 견제할 때 야, 너 성리학 안 배웠냐? 너 그거밖에 못해? 경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왕 쪽으로도 권력이 몰리지 않고 신하 쪽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명분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명분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탁성군을 흐르고. 그렇죠. 그 구조가 조선시대가 되게 많았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최대감과 인조의 갈등을 통해서 또 설명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편한 거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하는 게 통제에는 만약에 어떤 권력 구조가 있다고 하면 권력 구조를 세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무력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죠. 깔끔하지 그냥. 네.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조선의 어떤 권력 구조는 막아놨다. 무력 사용하지 못하도록. 쪽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표현된 것처럼 조선의 왕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하들보다 위에 항상 서야 되죠. 왕이니까. 그래도 군주니까 왕에 서야 되는데 신하들을 너무 누르면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바로 반발이 들어오고 이거를 또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닥치거라 이러면서 저는 목 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서야 되지만 폭군은 또 될 수 없고 그렇죠. 미묘한 위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병이나 근위병이 있다고 하면 야 저기 영의정 날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어떤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말로 이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결과적으로 1대 다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조선의 왕들이었다. 이게 어려움이 있다. 언론을 막고 사관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하는 방법으로 또 권력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또 못하죠. 또 해놨죠. 못하니까 이제 소연의 죽음에 대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이제 맞아. 남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의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그 전 시대의 왕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처럼 왕이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게 또 올빼미 안에서도 잘 그렇죠. 드러나 있는. 인조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어떤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가 그렇게 됐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나.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지만 왕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왕의 괴로움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영존을 보면은 아버지보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세자가 폐륜이 저질렀다는 게 공개가 돼버렸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었으면 당연히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겠지만, 근데 그러기 전에 왕이기 때문에 사도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선택. 그 폐륜을 나는 왕이기 때문에 해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사도세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인 정조가 역적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택을 사실 영화 사도에 보면 잘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왕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명분이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명분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성리학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공부를 계속하고 신체적인 단련도 계속했던 게, 신하들을 완벽하게 내가 제압을 해야 예. 어떤 지적이든 무력적이든 그걸 제압을 해내야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하들의 조선 초반 이후로는 사실 신하들에게 권력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왕이 기득권이 아니라 신하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엄청난 군주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개혁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정조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조가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유일한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이제 정조가 후세까지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게 아버지로 입은 상처를 좀 그런 식으로 승화를 했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적들을 죽이고 폭군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더 똑똑해져서 이 사람들을 잘 다뤄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미쳤기 때문에 더 개혁 군주라는 이름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조선의 드네요. 제도가 왕에게 허락하는 권한 하에서 그렇죠. 뭔가 개혁을 하려면 네네. 본인이 미친 능력을 보여주듯이 돼야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조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영화에서 나오는 인조는 어떤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에서 인조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나왔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인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인조가 찌질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조는 권위가 없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왕인데 네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신하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내 스스로 정당한 명분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하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신하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입장으로서 왕이 됐는데, 그런데 병자호론이 나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청의 신하가 돼서 청의 황제 앞에서 머리를 찧어야 됐던 그 굴욕까지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초반부터 입지가 불안했는데 권위가 완벽하게 내려버리는 사건까지 또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현세자가 청에서 돌아왔을 때 왜 소현세자를까지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의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소현세자는 안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명분도, 아버지가 적자이라는 명분도 갖고 있고 소현세자는, 그리고 청에 대한 굴욕을 받은 적도 없고 왕의 권위를 깎이는 만한 사건을 겪은 적도 없고, 이제는 중요한 거는 신하들이 지지하는 세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지 못한 신하들의 지지, 왕으로서의 권위, 그다음에 명분까지 확보를 인조는 다 있었기 없는데 때문에. 소현세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왕으로서 너무
왕으로서 남자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너무 열등감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얘를 죽이고 다른 애를 세자로 삼아야겠다 라는 마음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어찌됐든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이제 병자호란의 결말이 그렇게 나버리는 상황에서 본인의 역량 부족이 소연을 통해서 한 번 더 드러나게 될까봐. 그렇죠. 그 소연을 어떤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청에서 보낸 자객? 그러니까 청에서, 그러니까 청나라가 소연 세자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시험해보려 한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조인데 나의 아들로서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거지. 그렇죠. 그냥 청이 보낸 어떤 감시관? 그렇죠. 그로 보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소연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사료에 나오고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렇죠. 인조는 이미 자존감이 너무 바닥으로 아예 그렇죠. 붕괴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아들을 보게 만들 정도로 스스로가 망가져 있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신하들의 꼭두각시로 세워졌던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호랑이처럼 막 울부짖는 어떤 군주가 한 번도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치이고 외세에 치이고 또 내부의 재상들한테 치이고 그래,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조는.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명령을 내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그렇죠. 그 헛된 칼부림. 그렇죠. 근데 그 칼이 아무도 제대로 때리지를 못해. 그렇죠. 그 스윙이 허우적대는 스윙으로. 그래요. 인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왕의 권위가 막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가 아니었다라는 게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 공화적 느낌도 나고 맞아. 또 지금의 민주정치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또 왕실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민주주의가 가장 장점이 뭐냐면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뒤로 가지 않기만 해도 나라는 앞으로 간다. 그거에 정신을 만들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좀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야. 하지만 비효율적이지만 나라가 뒤로 가진 않는다는 게 민주주의의 장점인데 조선에도 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정확하게 기준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은 항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의 나라라는 게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조선의 정치의 특성인 것 같고 그런 거에 민주주의 제도와 좀 비슷하다. 뭐 왕도 있지만 또 신하들의 계파가 또 나눠져 있고 그 계파들의 권력 관계가 계속 그래서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상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상왕. 왕위의 왕. 그렇죠. 그런 게 그런 포지션을 갖는 사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최대감처럼. 그렇죠. 현대 대통령 제도도 대통령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대통령을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왕보다 더 신하보다 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보여지는 권력자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이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렇죠. 뭐 특정 직책이 부여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의사가 통수권자의 의사에 철저하게 반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이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른바 흔히 생각하는 왕의 선입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왕도 있었고 근데 그들은 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서 또 재밌고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있는 왕들은 왜 저 사람은 왕인데 왜 저러지? 하고 싶은 마음에 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왕들이 그래서 재밌다. 다른 왕조들보다 훨씬 풍부한 어떤 텍스트가 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어떤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게 가감 없이 기록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 이 기록이라는 게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맛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기록을 보존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조선 왕조실록은 일단 그렇죠. 다 기록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왕실에 좀 불리한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권마다 조금 안 좋은 일들도 철저히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고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컨텐츠의 세계로 넘어오면 풍부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으로.
만약에 안 좋은 기록은 다 날렸다라고 만약에 되면 조선왕조 실록에 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면 조선의 왕들은 되게 다 비슷하게 그려졌을 그렇죠. 거예요. 그냥 국사 교과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조선 시대를 다룬 영화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지점이 많죠.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공 인물이 없는 영화가 있고 그렇죠. 가공 인물을 넣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두 영화들로 분류를 해보니까 차이점들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공 인물들이 없는 영화들이 있죠. 약간 좀 다큐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드라이한 영화들이 있어요. 뭐 남한산성이나 사도가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남한산성은 일단은 그 올빼미와 공통점이 있죠. 인조 이야기라는 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비주얼이 다양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의 어떤 신하들의 말다툼, 명분 싸움 이런 게 주로 되는 거죠. 거의 뭐 랩배틀에 가까운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생각할 거리나 진지한 요소, 나라는 무엇인가, 명분이란 무엇인가, 신하란 무엇인가, 왕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이 빵빵빵 쏟아져 나오는 게 남한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올빼미와의 차이점은 올빼미는 가공의 인물을 넣었고 또 거기서 약간 재미 요소로 스릴러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지향점이 좀 많이 달라요. 같은 인조 이야기지만 지향점이 다르다. 그게 그렇죠. 차이는 가공 인물이 있고 없음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도 가공 인물이 안 나오는 영화입니다. 사도도 상당히 영화가 무겁죠. 그렇죠. 공통점, 그러니까 올빼미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맞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그렇죠. 그런 통적인 결말이 있다는 거는 비슷한 점이고 또 아버지가 아들의 열등감을 느낀다는 정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영조도 마찬가지고 인조도 마찬가지고 정통적인 왕이 계승권자가 아니었는데 왕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불안감이 있죠. 인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반정을 위해서 왕이 됐다는 거 말씀드렸고 영조도 형이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제 계승은 사실 원래 원칙에 맞지 않죠. 장자 계승이 원칙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영조가 왕이 되려고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았어요. 또 보면 자신이 왕이 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명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열등감으로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영조의 아들인 사도는 적자고. 그다음에 소현세자도 인조의 적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런 부러움이었던 거예요. 그 영조와 인조한테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영조와 인조 모두 찌질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말년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영조도 사실은 인조보다는 굉장히 또 개혁적인 작업을 안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도세자와의 갈등 때문에 맞아요. 그 말년이 더 박하게 평가되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영조는 개혁군주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인조처럼 신하들의 입김이 왔다 갔다 해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들에 대한 시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과 미래를 모두 갖고 있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갖지 못했던 그걸 갖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그 열등감을 영화 안에서 표현했다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도와 올빼미의 차이점은 올빼미는 결국에는 이제 경수가 인조에게 복수를 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갔고, 사도는 그냥 그 갈등이 어떻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왜 시작됐고,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고, 어떤 생각차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 사도세자도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을 찬찬히 그려내는 영화가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을 빌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사도는 올빼미처럼 오락으로 빠지지 않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면모를 다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재미의 요소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다큐를 지향하는 굳이 뭐 다큐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찌됐든 진지한 메시지를 내세우는 영화들이 확실히 조금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느끼는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됐나를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편이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비극으로 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나 사도 모두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막 삽입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보여짐으로써 그렇죠. 말해주려고 하는 거지. 캐릭터의 두께를 강화해가지고 그렇죠. 그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내는 그렇죠. 그 맥락을 그냥 체험하게 해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고 생각해볼 지점에 대해서를 좀 드러내는 정도? 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 이렇게 뭐 남한산성에는 뭐 왕의 존재, 신하의 존재, 국가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막 보여주고 사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한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또 질문을 던지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물의 대사로 막 아버지와 아들은 이래야 돼 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 인물들의 거죠. 행동과 말을 보여줄 뿐이죠. 그렇죠. 공통점으로 복잡한 어떤 권력 구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렇죠. 왕과 신하의 어떤 관계가 전혀 일방적이지 않고 왔다 그렇죠. 갔다 한다. 왔다 오히려 갔다 왕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보여주는 게 그 미묘한 권력 관계가 주는 긴장감이 있죠. 겉으로 봤을 때만 위에 있지 실제적인 환경에서는 신하보다 왕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조선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남한산성이나 사도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편을 안 드는 시각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잖아요. 관객들이 판단을 하게끔. 맞아. 근데 그렇게 연출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특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인조도 그 입장이 이해가 되고, 최명길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김상원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다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 뎁스를 강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맞아. 어떤 주인공에 쏠려서 어떤 입장을 전개하는 게 사실은 전개상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인공이 정해져 버리면 쳐낼 것가 보이고, 그다음에 살려야 될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밸런스를 등장인물에게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더 어렵죠. 그렇죠. 사실.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게 만들고 그렇죠. 사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얘기만 들으면 사도 세자가 너무 불쌍하다, 억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영화를 보면 영조에 대한 짠함도 느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 영화 정말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예. 처음 들어가 볼 영화는 이제 왕의 남자. 이 올빼미 감독님이 조감독으로 계셨던 그렇죠. 왕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 영화도 경수처럼 미천한 신분인 광대, 장생이랑 공길이 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왕의 남자는 조금은 약간 우리 지금의 뭐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BL 이런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있죠. 연산군과 장생과 공길의 미묘한 긴장감 있는 관계, 더 넓게는 또 장녹수까지 해서 사각관계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애정 싸움 때문에 이 국정이 또 한바탕 소란해지는 거기서 또 장생 공길이 희생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공길 장생은 사실은 거기에서 연희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왕실의 들러리일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이제 올빼미의 경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갖고 있는 침수를 기점으로 이 소연의 죽음이라는 거사의 한복판에서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차이가 있죠 또.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오락적으로는 다이나믹한 측면이 있는 주인공의 인물이 가공의 인물인데 실제적인 사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재밌죠. 그렇죠. 재미 측면에서는 또 올빼미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왕의 남자보다? 왕의 남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공의 인물을 사용을 했지만 정통사극에 가까운 느낌이고 올빼미는 이제 가공의 인물을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대중사극화 시킨 느낌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건 논란이 좀 있겠는데. 아, 그래요? 왕의 남자가 올빼미보다 못하다. 못하다라기보다는 지향점이 다르다. 아, 지향점이 가공의 인물을 통해서 조금 더 정통사극에 가깝게 만들었고. 아, 그래요? 올빼미는 좀. 왕의 남자가 훨씬 재밌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극에 기대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 우리 이분이는 그냥 재밌는 영화이면 되고, 사극이냐 아니냐보다는 재미가 어느 포인트에 있느냐를 좀 본 것 같고, 그게 스릴러 요소였던 것 같고. 네네.
저는 사극에서 약간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어떤 장르적인 재미 말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왕의 남자가 메시지가 좀 더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본 거냐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는 조금 더 한바탕 소비를 쉽게 하는 작품들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저는 또 특별히 낫다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이런 지향점도 있고 저런 지향점도 있는데 많은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건 올빼미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왕의 남자의 흥행이 더 의미가 있다. 아니 그래도 왕의 남자가 훨씬 어떤 그런가요? 그게 재미 포인트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 말고 약간 익살스러운 장면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자극적인 장면들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뭐 놀이 장면이랄지 연산군의 그 조연들의 어떤 개그 연기 이런 게 더 있기 때문에 어떤 재미라고 하는 것도 너무 넓은 표현이니까. 그렇죠. 왕의 남자가 충분히 올빼미보다 더 뭔가 재미있을 거는 왕의 남자 같은데 나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얘기를 해볼 작품이 관상. 송강호 배우가 나왔던 관상인데 관상도 관상가인데 조금 신분이 천한 김내경이라는 인물이 이제 몰락양반으로 나오죠. 그렇죠. 몰락양반 김내경이 궁에 들어가서 이제 관상을 보게 되면서 본인의 신분이 조금 더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양대군의 반정에 휩싸이게 되는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김내경은 수비, 경수는 공격. 약간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김내경은 일단 그 문종 가까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경수는 이제 문종보다는 김정서 편이 됐다. 그렇게 보이는 게 맞을까요? 김종서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고 경수는 민조로 대표되는 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집단에 이제 맞서게 되는 인물인 거죠. 그렇죠. 소현세자에 공감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광해도 생각이 나는데요. 광해도 이제 뭐 관상이나 왕의 남자처럼 천한 신분을 가졌는데 얼굴이 비슷해서 광해의 대역을 하게 되는 천한 그 이병헌이 있죠. 또 다른 이병헌을 대리하면서 그것도 빌바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록 한 줄에 기록되어 있는 거로부터 일주일간의 기록이 없다는 광해 행적이 일주일 동안 비어 있다. 네네. 그거를 포착해서 그 일주일간에 뭐가 있었지? 를 표현한 거죠. 네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광해는 그 대역이 주는 긴장감, 그 닮은 꼴. 그러니까 우리는 왕실의 진짜 광해군인지 가짜 광해군인지 알지만 그렇죠. 궁중의 인물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매화틀 신이랄지 그런 재밌는 점이랄지.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자산어보. 자산어보는 조금 더 메시지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약전, 유배온 정약전과 출세를 지향하는 창대라는 사내를 통해서 지금 그 궁궐의 부조리를 조명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삶인지 그렇죠. 그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자산어보는 그래서 메시지 지향적이라는 얘기를 한 게 좀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정약전은 이제 본인이 벼슬에서 조금 상처를 받았으니까 가치지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권력보다는 가치를 쫓는 게 맞다. 그에 반해서 창대는 일단 권력을 잡아야 내 가치를 펼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생각. 이른바 그런 얘기하죠. 뭐 괴물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나도 괴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괴물이 되지 않지만 미약한 방법이나마 괴물과 맞서 싸울 것이냐.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있죠. 부드러우면서도 좀 극명하게 보여줬다.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 올빼미는 조금 경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추리물, 스릴러물로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또 경수를 통해서 왕실이라는 곳이 입장이라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최대감 캐릭터가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기도 했고 또 이제 약전이나 창대는 각자의 위치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경수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림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소현세세가 살았다면 제일 경수가 원하는 그렇죠. 대로였겠지만 그래도 인조를 마지막에 죽이긴 했으니까 복수엔 그렇죠. 성공했으니까 자산어보의 주인공들은 결국엔 실패를 했지만 그렇죠. 올빼미의 주인공인 경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원하는 대로 좀 됐다. 차이가 있겠지.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자사노보의 인물들은 좌절을 하고 사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어찌됐든 팩션 사극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좌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초들이.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올빼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족 같을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대리만족을 좀 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마지막 장면이 조금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너무 판타지로 가버렸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장면이 없었다면 꽤 괜찮은 사극 영화가 될 뻔했는데. 나는 차라리 거기서 끝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마지막에 인조를 다시 암살하러 궁예더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얼굴이 다 팔려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 근데 죽이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거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럼 갑자기 그냥 경수 원맨쇼인가? 뭐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변질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줄 필요도 있었을까?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완전히 말이 안 되진 또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럴듯하다는 거지. 딱 맞다고는 생각하진 않았고. 그렇죠. 또 저는 여기서 또 관점의 차이를 저는 느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결말이 시원하게 끝나야지 메시지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에너지까지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사나보는 결국엔 두 인물이 결국에는 패배하고 그렇죠. 좌절하고 그냥 끝났지만 네네. 실제로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수가 화려하게 복수에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복수가 거기서 영화 안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 복수했는데 좋겠다 끝. 영화 바깥으로까지 어떤 경수가 했던 행동의 의미가 영화 바깥까지 나오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퇴색된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그 엔딩 때문에. 거기서 엔딩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사나보 같은 경우는 정약전과 창대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영화 안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못 이뤘고. 영화가 끝난 이후에 영화 바깥에 살고 있는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성시켜줄 짐이 관객으로 넘어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진짜 권력자에 대항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만약에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고 하면 오히려 비극으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죠. 메시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말이 맞지 않나 그렇게 끝내는 게. 네,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올빼미는 저는 거기서 그 장면이 뭐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오락 영화로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이게 보여서 아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결말을 피했다. 일부러. 이 사실 가공 사극들이 오히려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작품을 떠올려 봐서도 그렇고 다른 작품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 고증으로부터 좀 자유롭잖아요. 가공 인물들은. 그렇죠. 이거 역사가 아닌 게 아니라 가공 인물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실록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큰 틀의 역사적 맥락만 해치지 않는다면 이 가공 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사건을 이용해 먹기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창작자 입장에서. 조금 더 내 식대로 구성을 해볼 수가 그렇죠. 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건 또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존 인물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또 명예훼손의 문제. 사실 사극을 만들 때 그런 뉴스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뭐 종친회에서 소송 걸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 역사적 사실을 극화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네. 실제 또 이거는 쭉 뒤로 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박정희 암살 사건을 다뤘던 그때 그 사람들. 이 영화에서 오프닝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 뉴스를 그대로 영상을 담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법원에서 그 장면을 빼고 넣어라. 빼고 상영을 해라. 개봉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제작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신경 쓸 게 많은데 이 역사적으로 실제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 이것도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가공 인물을 설정을 하면서 아니면 실제 인물이어도 조금 뭉뚱그려서 만듦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조금 더 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재구성해서 본인의 원하는 바로 조금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영화 사극 영화는
초반이든 뒤든 꼭 그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도반하며 상상이며 겹쳐도 우연이다. 그렇죠. 이거 꼭 들어가. 이건 무조건 넣어야죠. 그러니까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좀 부담을 덜 하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제 인물들을 직접 봤을 때의 그 불편함을 조금은 완화시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공 인물은 조금 그런 어떤 실제성이 좀 떨어지니까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런 뭐 실질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의 이야기적 측면에서도 작법의 측면에서 외부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가공 인물들이 왕실의 인물들과 강렬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이 또 두꺼워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평생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접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만나니까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한번 자극을 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만날 수 있네? 그러면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이만큼인데 그 이만큼을 얼만큼 더 확장시켜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자극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질적인 존재 자체가 제3자적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왕실의 이해관계가 많이 없으니까 이질적인 존재의 특성을 활용해서 왕과 뭐 궁궐, 신하 그리고 그 권력 관계를 좀 렌즈 역할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초반에 올빼미에서 경수처럼.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관객들에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라고 보여주고 관객들도 이런 입장을 갖고 영화가 전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머리를 풀어주는 느낌? 올빼미에서는 관객이 보면서 어디에 몰입을 할 거냐. 결국에 경수에 몰입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수처럼 관객들도 궁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경수를 따라서 같이 궁궐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가공인물들이. 이런 경수 같은 인물이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궁궐 안에 세상을 보기가 어려운 인물들이잖아요.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 더러움이 깨끗하게 보이는, 적나라하게 보이는. 아이러니. 예, 아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러니가 더 잘 보이는 거죠. 뭐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되게 선하고 착해 보이는 인물들도 다 꿍꿍이가 있더라. 나를 뽑아준 이영익이나 뭐 바른 소리 하고 뭔가 소연 편일 것 같은 최대감도 다 자기 꿍꿍이가 있었다. 이거를 경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물들의 욕망에 대한 공감대를 좀 올려주는 공감을 좀 해주면서 관객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인물들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너무 역사적으로 가공된 인물이니까 좀 딱딱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등장인물, 가공의 인물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게 만들어주는 좋은 장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올빼미도 굉장히 그 경수라는 캐릭터 설정을 잘했기 때문에 관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나. 지금 굉장히 또 흥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극 영화들이 그동안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이제 사극 장르가 제작이 됐었는데도 올빼미가 유달리 좀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게 가공의 존재를 잘 구성을 하고 좀 그 가공의 존재로 어떻게 이 2시간을 잘 끌고 나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획을 잘 했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응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올빼미를 보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게 조금 이제 보이더라고요. 조금. 와, 근데 이거 퀄리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거의 뭐 신의 21 기사급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뭐 또 기사의 느낌으로 가네. 매거진. 그렇죠. 약간 이제 잡지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구성이야. 네. 근데 올빼미를 보면서 이제 한국 영화가 진짜 바뀌고 있구나가 좀 실감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찍어놓은 것들을 다 늦게 개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진짜 변화가 맞는지 좀 확신이 없었는데 올빼미는 기획 단계도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져서 이제 어떻게 한국 영화가 어떻게 갈지를 좀 정한 건가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올빼미가 첫 번째로 리얼타임 설정.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상황이 돌아가잖아요. 플래시백 안 넣고 가죠. 그렇죠. 쭉쭉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쭉 끌고 나가는 영화인데
이제 뭐 올빼미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있다나 인질이란 영화도 그렇죠. 리얼타임 설정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극에서 또 이렇게 특정 시간을 쭉 활용하는 영화는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장면, 그 설정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은 뭐 완전히 리얼타임은 아니고 한 달포?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을 영화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소연의 독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는 이제 해가 뜰 때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를 쭉 보여주는데 그 앞에 말한 살아있다나 인질과는 조금 다른 구성인 것 같아요. 살아있다나 인질은 철저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타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올빼미는 그 소연 독살 이전까지는 경수가 이제 왕실의 어떤 생리를 어떻게 알아가냐. 중요 사건만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뭐 본인이 근무하게 되는 내의원에 뭐가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왕실 안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떻게 진료를 받고 침술이 어떤 때 필요한가를 이제 본인이 파악을 하는 시간. 그게 이제 관객에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 그렇죠. 궁궐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게 한 1시간 정도 들어갔다가 소연이 독살되고 나서부터의 1시간은 철저하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가는. 그래서 국내 인물들의 관계를 간결하게 보여주다가 독살 이후에 궁중모략이 시작되고 나서는 경수가 움직이는 대로 철저하게 관객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속도감 있게 좀 전개가 되죠. 경수를 통해서 관객이 궁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경수가 이제 가는 대로 권례를 쉴 새 없이 관객들도 따라가다가 동이 트면서 영화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는. 캐릭터의 설명도 살면서 몰입감을 확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리얼타임 설정을 뭐 다시 우려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사극에 맞게 잘 구성을 했다. 여러 캐릭터들을 이제 드라마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올빼미가. 우리가 아쉬운 부분으로 좀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전사를 많이 안 넣는다는 거죠. 예. 이게 저는 이제 러닝타임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긴 영화들에 대한 호응도가 좀 코로나 이후로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모가디슈나 범죄도시 2처럼 2시간 안팎으로 모든 사건을 다 설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영화들이 그 고전 영화들은 사실 보면은 예전에 만든 영화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거의 다 끝났었는데. 그렇죠. 근데 한 2000년대, 2010년대는 오히려 제작 환경이 그 디지털 필름화 되면서 오히려 그렇죠. 찍은 게 많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약간 2시간 반 이상으로 가는 영화들이 많았었거든요. 아니, 코로나 전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다시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오히려 짧아지고 좀 이렇게 곁가지로 칠만한 것들을 아예 쳐버리지 않고 그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빼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조나 소연의 얘기도 충분히 다뤄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수가 이 사건에 휘말린 건데 그 인조나 소연의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맞아, 초반부에 맞아. 그냥 한두 장면 정도, 그 청나라 사신 장면 이 정도만 넣고 해서 이 신구 갈등을 있다라는 정도만, 그러니까 많이 노출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는 재미를 주기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조와 소연의 갈등은 사실 역사적인 배경일 뿐이고. 그렇죠. 그냥 경수가 왜 그 복수를 소현세자의 복수를 대신하기로 했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현세자와 경수와의 관계만 잘 표현되면 그렇죠. 되는 거지. 일종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능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활극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 이 정도를 보여주는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논리적으로만 설명이 되면 됐지 뭐 역사적으로 설명할까지 거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는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인물들이 장면 하나하나는 꽤 공들여 만들어졌음에도 비교적 이 전사들이 꽤 담백하게 나오죠. 많이 안 나와요. 그냥 기본적인 사실 정도, 관객들이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정보를 주더라고요. 전개의 최소한만. 오히려 관객들이 딱 그 사건에만 몰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소연이 독살되고 이 암투가 어디로 흘러갈까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빼미에서 주목해볼 거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 스타 캐스팅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었어요. 또 이름난 배우의 인지도에 기대는 캐스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이 요새 흥행했던 작품들이 되게 올스타 캐스팅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뭐 천만 영화의 대작 영화다, 뭐 천만 그렇죠. 영화 깜이다 이렇게 평가를 들은 영화들은 사실 올스타 캐스팅 많았지. 뭐 그렇죠. 도둑들 같은. 그렇죠. 암살도 그렇고. 암살도 그런 공식들이 안 통한다는 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안 통한다는 게 뭐 올해 개봉했던 해적 2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계인 그것도 이제 최동원 감독님이 항상 최동원 감독님의 특징이 올스타 캐스팅으로 좀 밀고 나가는 경향이 최동원은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완전 철저하게 그 기획이 실패해 버리고 범죄도시 2 그러니까 마동석 1인 주인공.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 뭐야? 저 누구죠? 손석구 팬들이 저 납치되나요? 너 납치된가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1인 주인공을 두고 이거 놀라야 돼. 마동석 원탑이라는 표현은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표현력이 위축했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 명백하게 손석구 원탑 영화지. 손석구 원탑이에요? 거기까지 그렇죠. 왜냐면은 저기 그 마동석은 조금 그렇게 했어. 그렇죠. 손석구 영화라고. 그러니까 사실 마동석이라는 그 이제 기능적 캐릭터를 맡는 좀 존재감이 있는 주연 배우를 중심으로 좀 아직 인지도가 덜하지만 매력적인 빌런 캐릭터 이렇게 해서 이제 1+1의 전략으로 가든지 아니면 헌트처럼 그냥 이정재 정우성이라는 두 배우만 딱 강력하게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는 조금 연기를 탄탄하게 잘하는 조역들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캐스팅 방식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헌트는 그냥 카메오가 많았을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올빼미도 이제 유해진, 류준열이라는 배우가 충분히 인지도가 있고 또 흥행 배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더 이제 막 이름난 배우들이 캐스팅하지 않고 중량감 있는 배우들을 조역들로 캐스팅을 했거든요. 연기적으로 구멍이 없으면서도 관객들이 류준열과 유해진 중심으로 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영화도 이제 인조와 경수 중심으로 가다가 소년 암살 이후에는 경수 원탑으로 아예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올스타 캐스팅이 그동안 다양한 인물들을 즐겨야 되다 보니까 관객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좀 인물들이 어떻게 즐겨야 되나를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한두 인물에 집중을 하니까 관객들의 몰입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최동원 영화로 대표되는 뭔가 대놓고 천만을 노린 듯한 그런 영화들은 이제 제작사들이 이건 이제 안 된다. 그렇죠. 이제는 이거는 이런 애초에 그 목표 지점을 작게 잡고 버짓도 작게 잡아서 그렇죠. 그 파일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올스타 캐스팅 해가지고 1000만 막 1500만 이거 땅땅 쳐가지고 대박을 쳐보자 이런 식의 기획을 했었다고 하면 영화를 관람하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파악을 하고 그렇죠. 작게 가져가자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좀.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올빼미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기획된 영화여서 또 성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죠. 또 사실 최근 한국 영화들을 보면 이제 여운을 짙게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심각성 있게 빠져들려는 걸 되게 경계하는 것 같아요. 진지해지지 말자.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영화들이 실패를 하고 뭐 자산어브나 킹메이커 같이 좀 메시지가 두꺼운 영화들이 관객들의 호응을 많이 못 받고 또 뭐 비평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헤어질 결심도 개봉 주에는 인기가 엄청 없었거든요. 이제 입소문으로 살아난 케이스라 그러다 보니까 상업 영화들이 조금 오히려 더 움츠러드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관객의 감독의 색깔이 너무 강렬하게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감독들의 색깔이 너무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진입하고 나서 그런 영화들이 더 흥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감독의 색깔이 더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올빼미도 뭐 감독의 색깔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궁중활극으로 장르를 변모하면서부터는 여타의 오락 영화들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른바 수치적인 평가가 가능한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성이 괜찮을까? 이런 흐름들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볼 땐 재밌죠. 볼 때는 뭐 즐거움의 밀도가 강력하고 또 범죄도시 2를 실제 봤을 때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2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게 하기 때문에 관객 만족도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업 영화로서는 사실 좋은 거죠.
기본 빵을 한 거죠.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더 확 두꺼워지고 뭔가 영화가 풍성해질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야, 한 단계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지 말고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네. 괜찮아. 그쵸.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범죄도시도 1편 같은 경우는 물론 마동석과 윤계상의 대결이었지만 그 조선족 안에 있는 그런 꾸덕한 그 서로 간의 불편한 관계들도 잘 묘사가 돼 있었거든요. 맞아. 1편이. 근데 2편은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강해상과 그 마석도의 대결. 이 대결 구도로만 2시간을 딱 컴팩트하게 끝내고 가버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드라마가 결여될 수밖에 없는. 풍부한 질감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기획 상품화 해버리게 되니까 물론 흥행 성적이 더 좋긴 했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쉬움이 또 올빼미를 볼 때도 전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궁중 미스터리 활극물로는 너무 좋았지만 여기에 멈추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요. 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조를 더 부각을 많이 해서 그렇죠. 왕의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신하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계속하면서 네네. 기득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세계관, 왕과 신하 간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묘사를 거의 안 하죠. 초중반부에 살짝만 하고 중후반부에는 그냥 장르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더 나은 작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왜냐면 저는 상업 영화의 최고봉은 매드맥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매드맥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매드맥스 장르적으로도 재밌고, 그렇죠. 메시지도 잘 전달하잖아. 그렇죠. 둘 다 해냈잖아.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매드맥스처럼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매드맥스 되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그렇죠. 안 된다. 우리 투자 받은 거 돌려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냥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일단 재미와 메시지 동시에 잡아야 되지만 일단 재미부터 잡아. 그렇죠. 메시지 잡다가 재미 망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상업적 성과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좀 아쉽다. 저는 저는 아쉬운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저는 드라마가 강화가 되려면 메시지가 돼야 되고 울림이 있는 영화, 나중에라도 더 얘기가 될 영화, 대체가 그렇죠. 안 되는 영화가 되려면 그렇죠. 메시지가 강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나머지 메시지를 위해서 영화의 나머지 요소들이 다 활용이 되는 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영화의 여러 요소 중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그런 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메시지. 그렇죠. 메시지를 중심축으로 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반복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충무로에서도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패턴이 더 비슷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잘 안 보는 사람들도 아니 잘 만든 영화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 잘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투정을 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잘 만든 영화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가 정말 뭐 메시지도 좋고 캐릭터도 좋고 연기도 좋은 영화들이 다 흥행하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극장에서 흥행을 해야 될 영화들이 극장에서 흥행을 못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진입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냥 극장 영화는 어트랙션처럼 한 번 2시간 동안 쫙 즐기고 말고 이야기는 나는 다른 곳에서 취하고 싶다. 요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컨텐츠는 극장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자. OTT나 뭐 다른 어떤 좀 긴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제작 환경에서 하고 영화관 안에서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즐거운 오락성을 좀 강화하자. 시간을 잊어버리기.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본 게 나는 잘 만든 영화를 본 거다라고 사람들이 점점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 아깝지 않게 하면 된다. 네네. 거죠. 근데 뭐 영화는 상품이고 상업영화 상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술과 상품 예술이기도 하면서도 상품이기도 하는 게 영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네네. 많이 회자가 되는 거고 많은 어떤 선택을 받는 매체가 되는 건데 스스로의 어떤 값어치를 깎는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네, 그렇죠. 사실 다양성이라는 게 예술에서 중요한데 상업 영화에서 상업적인 안전함을 이유로 다양성을 좀 외면해버리면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좋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올빼미 같이 한두 영화 튀는 영화가 나오겠지만
사실 코로나 시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한국 영화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도 뭐 비상선언이나 외계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객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외면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체험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기획도 더 막 그냥 어떤 상업적인 그 공식을 좀 따져가는 정교하게 가공된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독이나 작가의 개성보다는 네네. 그냥 영화 기획사들의 어떤으로 이렇게 딱딱딱 그렇죠. 그 과정에 거쳐서 불리한 거 다 제거하고 그렇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상품으로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또 이거 한국뿐만은 아닌데 일단 대서사극이 안 보이잖아요. 일단 뭐 외국의 경우도 최근에 리들리 스콧 감독의 라스트 듀얼 이거 흥행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사극 자체가 영화에서 깊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2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제 사극의 호흡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사극을 만들어도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는 영화보다는 딱 그 시기 예를 들면 박정희 암살 뭐 박정희 암살 이후 딱 이런 미시적인 파트만 찝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딱 그 시간 안에 몰입하기에는 좋지만 사실 영화라는 게 또 재미있는 점이 여러 번 봤을 때 또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번 탄 놀이기구는 조금 실증을 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영화들을 다시 보게끔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냥 관객들의 선택을 받고 그런 작품들만 남으면 좋은 걸까? 그러니까 범죄도시 2 두 번 보겠냐고요. 안 보게. 그렇죠. 보면 볼 수 있지만 그냥 뭐 캐릭터 때문에 보는 거지. 뭐 어떤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렇게 기획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은 것 같고요. 또 이 기획 영화들이 또 이렇게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한국 영화계를 나중에 지금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가 2003년도를 얘기하잖아요. 살인의 추억, 뭐 지구를 지켜라, 올드보이. 그러니까 이거를 2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좀 문제 아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 흐름과 역행하는 제작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우리나라 영화계에 장기적으로 좋은 일일까? 뭐 맨날 포스트 봉준호, 포스트 박찬욱 얘기하지만 그거를 만들 생각이 없고 관객들도 그렇게 소비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감독의 색깔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를 하려면 너가 박찬욱이야? 너가 봉준호야?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영화 환경이라고 하면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훌륭한 인재나 재능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토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확률은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어떤 뛰어난 감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기획물만 많아진다고 하면. 그리고 한국 영화가 기획물이 잘 돼서 재밌는 영화의 시장이 아니거든. 그렇죠. 한국 영화만의 어떤 개성과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기획물로만 계속 만든다고 하면 할리우드 못 이깁니다. 그렇죠. 사실 외국에서 반응이 더 좋은 작품들은 뭐 부산행, 곡성같이 기존에 우리나라 영화에서 잘 안 다뤘던 작품들을 다뤘을 때 더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특성, 감독만의 특성, 어떤 그렇죠.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상품성을 갖추면은 좋은 거지. 그렇죠. 상품성만 노려서는 한국 영화가 사실 좀 가망이 없다. 그렇죠. 사실 뭐 다른 뭐 여타의 오락 영화를 잘 만드는 국가들은 많으니까요. 미국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한국 영화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조금 염려도 되더라고요. 물론 올빼미는 잘 만든 그걸 뚫고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면 한국 영화를 한국인들도 정작 안 찾지 않을까? 사실 시리즈물이 뭐 이야기를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압축된 시간 안에 그 연출의 힘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영화만의 맛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종사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프레시한 느낌이 없달까. 그러니까 자가복제가 계속되면 그렇죠.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이제 홍콩 영화가 딱 그런 예입니다. 예, 맞아요. 홍콩 영화가 잘 되는 영화 여러 편 똑같이 계속 막 만들다가 그렇죠. 결국엔 지금 완전히 명맥이 이어지고는 있겠지만 예전 같은 영역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전에 포스가 안 나오죠. 자가복제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안정을 위해서 자가복제를 계속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곽에서 상소를 선비들이 올리듯이 예. 외곽에서 계속 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 관객들이 좀 이제 식상하면 예민하다. 아, 그렇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점은 또 희망적이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때 이제 CJ 이미경 부회장이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감 없이 얘기해주는 한국 관객들이 고맙다. 그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니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질리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더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건강한 채식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연면되지만 한국 영화 그렇게 저력 없는 동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생충만 봐도 충분히 그런 저력은 뭐 말로 표현할 것이 잘 표현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생충에 도전하고 싶은 영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토양은 약간의 기획물 위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이거를 나도 기생충처럼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이고 재밌는 그런 영화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독립 영화에서도 또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영화인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니까 그런 어떤 번뜩임과 또 익숙함을 잘 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자면 한국 영화는 어차피 시작이 작은 판이기 때문에 둘 다 노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지만. 뭐 영화판이 큰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예술성만 잡아도 관객이 좀 어느 정도 나오니까 뭐 버짓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될 거고 뭐 오락성만 노려도 관객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전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근데 한국 영화는 둘 다 노려야지 본전을 찾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판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일단 예산상으로 할리우드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둘 다 노려야 된다 결국엔. 예술성과 상업성. 그래요.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 주댕이 많이 털었다 그죠? 오늘 이제 좀 입이 풀리는 것 같은데 항상 아쉽죠. 아쉬워요? 항상 아쉽지만 또 더 해봤자 영양가 있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적당히 끊고 가야 돼. 왜냐하면 할 말은 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또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저는 좀 숙취가 있어서 때문에 뭐 간에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나의 집중력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렇죠. 회강 반조까지 가진 않아. 회강 반조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가? 거의 뭐 지금 100개 채우셔야죠, 그래도. 100개 100개 그런 얘기 나 목표로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스폰가요, 이거? 어쩔 수 없이 100개 해야겠네. 100개를 꼭 채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올빼미 제가 골랐죠. 그렇지. 제가 픽을 했는데 또 빌바오님이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제가 픽을 해봤는데 영화가 반응이 괜찮다길래 괜찮다 했는데 직접 보니까 괜찮아서 두 배로 좋은. 두 번 봤다. 실제 두 번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래도 뭐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한국 영화를 봤고 또 그런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일단 이야기가 꽉 차서 좋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이렇게 깊게 얘기한 팟캐스트가 흔치는 않죠. 흔치 않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우리 많이 했어. 많이 했죠. 지금 많이 했죠. 사실은 뭐 어떤 역사 전반에 관한 얘기부터 뭐 약간의 시네21스러운 느낌도 있고 고루고루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뷔페처럼. 이게 보면은 이거 서로 자극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글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쭉 쓰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욱과 정성혁 작가의 작법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이분이가 이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그렇죠. 라는 서로 생각을 동기부여가 하게 되는 되고, 것 같아요. 아니면 주제를 하나 더 뽑던지 아니면 그 안에서 디테일을 더 채워야겠다는 어떤 자극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를 이겨야겠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비등비등하게 뭔가 좀 싸워가는 느낌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자극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공동 문서 작업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확실히 저랑 빌바오님이랑 보는 포인트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썩는데서 오는 또 희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많이 작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올빼미가 이런 영화였지 이런 부분도 다루고 있었지 이 작품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지를 또 빌바오님을 통해서 사고의 확장이 또 되는 것 같아요. 또 서로가 또 우리 존중하니까. 리스펙트. 이게 마지막 결과에 뭐 스스로 뭐 자유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요. 뭐 없는 걸 만들어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또. 아니 사실 청취자분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재밌자고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뭐 우리 같이 들으면 제일 좀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생각보다 재미없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아이고 그래요. 다음에 형이 빌바오님이 초대를 해주시면 또 더 재밌는 영화로 한번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텐션이 너무 높았어.